저희 오프라인 오늘 수업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실시간 세미나 2차 다 못했었거든요, 내용. 그래서 그 내용 뒤에 좀 다루고요. 그거 전에 이제 기말 과제 저희가 지역 전문가로 간다면, 그리고 이게 레포트 준비하는 거가 이제 기말 대체 과제잖아요. 그거 간단히 10분씩, 10분에서 15분 정도씩 한 분씩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못했던 부분 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중에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네. 자료를 이렇게 여기 보일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없으세요? 네. USB 파일. 네. 인터넷이 되나요? 인터넷 되게 느리대요. 네. 과제 올리고 네. 아, 예술이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끝나고 제가 한번 다시 시도. 네. 여기다 꼭 가나요? 네, 여기 꽂으시면. 이게 다 커진 건가요, 이게? 좀 줄이시려고요? 이거 보고 해야지. 여기 좀 줄이시면. 네. 왜? 네. 더 커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줄어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글로벌 리더십 듣고 있는 MBA학과 박성렬입니다. 제가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2014년도까지 우리은행을 다니다가 시험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지금 UPS라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 이제 주로 이제 수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매출이 한 300억 정도 했는데 이제 주로 국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관수 위주고, 민수는 뭐 건설회사들은 거의 좀 안 했는데, 올해 아마 민수 쪽도 좀 신청하려고 하고 해외 쪽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태국은 저희가 글로벌 리더십 연구 사전조사 보고 저희가 태국으로 잡았는데요. 태국으로 잡은 이유는 태국은 뭐 사시사철 사실 고온다습한 기후고,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전기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골프 치러 태국을 가끔 가다 보니까 태국이 좀 친근해서 제가 일단
태국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태국에 대한 그 자료가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자료 조사한 것도 있고 그런데 태국도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거의 흑마을 규모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자료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부족한 자료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택 국가는 제가 태국으로 했는데요. 태국은 뭐 정식 명칭은 타이 왕국이고 인도 차이나 왕도 잠깐만요. 동남아시아 국가로서 이제 뭐 수도는 뭐 다시 좀 방콕이고요. 인구는 한 6,599만 명. 그 수도인 그 태국 그 방콕에는 한 1,000만 명도 인구가 구성하고요. 뭐 태국 주요 현안으로는 그 빈부 간 격차 등으로 발생한 그 계층 간 갈등 해소 문제, 물가 상승 억제 등이고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계획과 이로 인한 그 물가 불안정 및 수출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 태국은 그 유엔이나 WTO, 에이펙 등의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그 개독 간 협력 강화로 역할 증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역내로는 아세안 내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그 태국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이고, 수입국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으로 조사됐고요. 태국은 제가 조사해보니까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이 있고요. 태국에 가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차가 거의 뭐 일본 차가 뭐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한 20.8%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태국은 저희 나라 그 15위 수출 상대국이고, 수입 대상국은 한 6위 정도 되고요. 2010년 태국 대한국 수출액은 약 28억 달러하고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8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은행에 입행해서 2014년 5월 말자로 우리은행 영입퇴직을 하고 지금 UPS 무령전 전원장치, 그 다음에 AVR 자동전압조정기, ESS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IVR하고 유도 자동 전압조정기 등 제조 판매하는 테스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 선정 근거는 태국은 이제 1959년 한국하고 국교 수립한 지 이제 반세기로 보내면서 양국 간 관계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인접교류와 협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왔고요. 최근 관광, 뭐 문화선에 관광으로 또 많이 가고 골프 많이 가는 게 태국인데, 관광이나 뭐 기업 진출로 인해서 태국을 찾는 사람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태국은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서 한국과 달리 에어컨 가동이 필수적으로 전기 사용이 매우 높은 걸로 생각돼서 저희가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이다 보니까 뭐 전기 쪽에서 좀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태국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글로벌 나가서 성공을 하려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잘 해서 진출해야 해당 국가에서 성공 가능성도 높은 걸 판단해서 이제 태국을 선정을 했습니다. 국가 기본 정보인데요. 뭐 역사는 뭐 라마 뭐 7세 때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뭐 특히 태국은 입헌 군주이고 오늘 국왕 지금도 현존 아마 지금 국왕이 가장 오래된 국왕인 이렇게
뒤에 구황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역사는 지금 일본 군주제국이고, 정치는 이제 일본 군주제국가로 2011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하원 의원 수를 400에서 5명 지원을 했고, 태국의 국가원수는 이제 국왕이고, 국왕은 이제 의회, 행정부 서부를 통해서 각각 푸미폰 국왕이네요. 근데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고, 현재 태국 국왕은 푸미폰 국왕입니다. 그 행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이고, 헌법에 따라서 그 상원은 150명. 그리고 1932년에 헌법상에 사법권 독립을 명문하였고, 태국의 3심 제도에는 1심, 2심, 최종심이 있고, 최종심으로 최고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럼 경제는 태국은 뭐 수출이 GDP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높은 대경제 의존도를 보이고, 수출 지향 경제의 중진 궤도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국의 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료 처리 기계하고 부품품, 자동차 부분, 부품품, 비금속, 보석류, 직접해로 쌀 등이고요. 수입 주요 품목 원유,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제품 이렇게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중국은 물론 인근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 태국은 보다 이제 효과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해서 기존의 투자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5개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불교 국가인데 뭐 아마 국민의 대다수 한 98% 정도가 그 생활불교에서 뭐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 국가고, 또 저도 이번에 조사를 나갔는데 뭐 이게 태국이라는 나라가 건립이래 외세의 독립을 잃은 적이 없는 국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타이족이 주축이고, 뭐 중국인, 말레이시아, 뭐 혼혈인들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태국은 이제 권위사회고 신분사회로 됐는데요. 태국 국민들이 공적인 면에서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엄격히 강조되는 사회지만, 사적인 관계는 극히 개인적이고 자유롭고 또 평화롭고 낙천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은 태국 국민의 약 94%가 상자부 불교라 해서, 뭐, 거의 대다수가 이 불교를 믿고, 생활 불교를 해서, 집집마다 불단을 두고 뭐 조석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태국은 이제 어장 문화에서 그 고기를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대두 문화에서 뭐 이게 콩을 가지고 뭐 메주나 이런 거를 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어장, 고기를 가지고 이 젓갈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걸로 있고, 태국인들도 깊은 사고를 하거나 창조적 고통을 기피하고 빨리 끝내고 좀 낙천적인 이런 성격의 국민들 의식이요. 그러면 지리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동부는 캄보디아, 동북부는 라오스, 서부는 미얀마, 그리고 남부는 말레이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뭐 24일 고온 다습한 과열대성 기후고, 계절은 뭐 여름, 우기, 그리고 겨울 3계절로 구분을 하는데, 강수량에 따라서 우기가 이제 건기로 양분이 되는데, 거의 뭐 스콜이라고 그러죠. 비가 이제 딱 왔다 한 10분, 20분 왔다가 그치고, 44철 같은 보통 뭐 제일 더울 때 뭐 40m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어는 이제 뭐 태국어고요. 중국 이 언어도 성조가 이제 좀 특히나 사성조에서 높낮이에 따라서 좀 뜻이 해석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또 5개의 성조를 해서 뭐 이 발음하기도 사실 좀 어렵더라고, 태국 이 언어 자체가. 그다음에 태국하고 우리나라 교육 현황은 이제 2010년 현재 수입 국가 수입은 중국이 1위고요. 태국은 수입은 41억 달러, 23위, 수출은 60달러, 15위 정도에 머물고 있고,
흑자 폭은 전년 대비 약 10억 달러 뭐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태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0년 그 수입 증가보다 큰 수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가 태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철강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규화학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은 태국은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아까 말씀드린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전체 수입 비중의 한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국으로부터 뭐 임산 부산물, 반도체 등 수입이 활발한 걸로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그 기호식품 수입 증가가 전년 대비 뭐 265% 증가하는 기호식품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인데요. 외국 자본하고 기술 유치해서 태국 그 수출산업을 육성하려는 수출산업 우선 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그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입장이고, 원칙적으로 뭐 200만 바트,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하면 약간 7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만 있으면 외국인 투자 진출이 뭐 다 허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가 근저된 업종은 뭐 신문, 방송, 쌀농사, 축산, 삼립, 목재 가공, 어업 등 뭐 대개 보면 뭐 1차 산업 위주인 것 같습니다. 태국 자유무역협정에 나오면 태국은 이제 아시안의 회원국으로서 한 아세안 FTA 참여하고 있는데, 일반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0년 1월까지 모두 관세가 철폐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세계 경제 포럼 그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보면 강점하고 약점을 파악을 해봤는데, 태국 국가 경쟁력이 2011년, 12년 37위에서 14년, 15년 할 때 31위로 계속 상승되고 있고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건 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국가 경쟁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하는데, 제가 뭐 알기로는 태국이 31위고 우리나라가 26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뭐 물론 이제 그게 전 세계 국가 한 200개 국가 되는데, 거기서 뭐 또 여기에 또 빠지는 국가들도 있겠죠, 여기. 근데 뭐 5개 다니면 뭐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여기는 이제 그 2단계인 효율 주도형 사회로 파악이 됐고요. 평가부는 뭐 기본 요인, 효율성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요인에는 42로 강점은 거시경제 환경이 19이고 약점은 뭐 제도가 80점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뭐 84로 태국의 약점 부분으로 그 강점은 투자 보호의 강도 12, 소수 주주 이익 보호가 25이고, 약점은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129입니다. 여기 뭐 태국 같은 나라는 뭐 쿠데타도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뭐 테러에 대한 그 기업 비용이 121위, 정부 지출이 낭비된 기업가 115위라서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고, 인프라는 48인데 강점은 여객기 운송 능력. 그러니까 뭐 태국이 관광 나라다 보니까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태국에 가보시면 뭐 알겠지만 뭐 세계 각지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나라가 태국이죠. 여객기 운송 능력이 15이고 이동전화 가입자 수 34위. 약점은 유선전화 회선 수가 91이고 전체 인프라질이 76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은 19위로 파괴됐는데, 태국의 강점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1위고요. 재정수지가 27위, 국가저축률이 27위고, 약점은 전국부채가 78위, 그러니까 전국부채가 좀 많은 걸로 파괴됐고요. 보건 및 초등교육은 66인데요. 여기 뭐 말라리아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뭐 이게 24이고, 약점은 HIV 발병률이 112, 그 다음에 HIV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이렇게 파괴됐고요. 두 번째, 그 효율성은 39위로, 강점은 시장 규모는 22, 약점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66이 조사되는데요. 고등교육 트레이닝은 59인데, 강점은 기업의 직원 훈련 정도가 37위, 약점은 교육 시스템 질이 87위, 수학, 과학 교육의 질이 81위.
경영대학원의 질이 81위, 이렇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게 나와 있고, 상품 시장 효율성은 30위인데, 강점은 고객 지향도가 17위, FDI 규제의 기업 활동의 영향이 22위, 그다음에 창업 시 행정 절차가 22위. 상당히 그 여기는 그 창업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뭐 정보대를 꾸미고 그러던데, 이런 그 행정 절차는 상당히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약점은 그 농업 정책의 비용이 124위, 창업 시 소요 시간이 이제 108위, 노동시장 효율성은 66위, 강점은 고용 및 해고 관행이 23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여기도 그 취업이 되면 해고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노사간 협력이 30위인데, 아까 약점은 정리 해고 비용이 133위로 되어 있고, 임금 결정의 유연성이 116위. 자본시장 성숙도 34위고, 강점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 통한 자본주가 18위, 대출 용이성 23위고요.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 대체로 자본시장 성숙도는 양호한 편이고, 약점은 이제 법적 권리 지수가 85위로 파괴됐고요. 그러면 기술적 준비 정도는 65위인데, 강점은 뭐 FA와 기술 이전이 15위, 약점은 인터넷 사용자가 96위고, 최신 기술 활용 정도가 74위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 규모는 22위고요. 강점 요인은 국내 시장 규모 지수 24위, 해외 시장 규모 지수 16위, 모두 강점으로 평가됐고, 이 부분 시장 규모는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3번의 혁신 성숙도는 54위로 보통의 수준이고요. 비즈니스 성숙도 41위, 혁신 67위, 강점은 산업 연구 협력 정도 46위고, 대다수의 지표가 약점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섯 번째가 포브스 2000대 태국의 대표 기업인데요. 여기 자료가 뭐 보니까 거의 뭐 은행이고 국영회사하고 민간 기업은 별로 좀 없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 국영석유 PTT, 그다음에 시암 상업은행, 카시콘은행, 그리고 타이뱅크, 그다음에 아유타이은행이 있고요.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마땅히 뭐 이렇게 특별히 눈에 띄시는 분이 없고, 그러고,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이 태국어를 해석하기 잘 안 돼가고,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냥 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어나 일본이라는 교육을 많이 하니까 네. 일본어도 강의하는데 일본어는 아, 그거는 안 했고요. 그냥 바로 그냥 했는데, 근데 그게 영어도 보니까 근데 해석이 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충 아웃라인은 나오는데 이 문맥이 좀 잘 안 맞고 막 이상한 단어가 중간에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그래서 뭐 잘하시는 그 CEO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뭐 55년 되고 지금 뭐 고인이 되셨는데, 창의력하고 집념만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혁명을 이끌었고, 지금 애플 그 아이폰 개발, 지금 세계적인 뭐 최고 기업이 됐죠, 애플이. (2011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뭐 제가 간단히 여기 적어봤는데, 사람의 뭐 장점하고 단점이 공존을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 창조력하고 엄청난 열정으로 애플을 혁신의 DNA로 가진 글로벌 회사로 만든 글로벌 리더이고, 가장 창의적인 CEO라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고 뭐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라든가,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교단하고 가덕할 때 이분 오셨던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G의 CEO 제프리 이멜트 등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글로벌 세계 선진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이는
실리콘밸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하고 어떤 혁신적인 이런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 CEO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차원 문화 비교 모형 변수 비교인데요. 이건 뭐 6차원 문화 비교 변수는 권력관계, 그다음에 개인주의, 그다음에 남성성, 불확실성의 회피, 장기간 동향, 관용 6가지를 분류해서 태국하고 우리나라 수치에 대한 비교인데요. 비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권력관계는 사회 내에서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거나 혹은 편중되어 있을 경우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태국의 점수는 64점, 우리나라는 60점. 그래서 비슷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가를 의미하는데 태국과 우리나라 점수가 각각 20점하고 18점으로 개인주의 성향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이는 양 모두 집단주의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괴됐고요. 남성성은 남성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인데 태국의 점수는 34, 우리나라 점수는 39, 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여성적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 유지를 중요시하거나 구성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경향, 삶의 질을 강조하는 면이 강조되는 걸로. 네 번째, 불확실의 회피인데요. 사람들이 모호한 상황이나 불확실성을 용인하는 정도로서 태국의 점수가 64, 우리나라 점수가 85점인데요. 이거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불편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장기간 동향은 장기적인 성과를 이루는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태국의 점수가 32점, 우리나라 점수가 100점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 가장 많은 차이를 보는 지표인데 뭐 동행의 미덕이라고 표현되는 끈기, 지위에 의한 인간관계 서열과 이에 대한 존중, 절약, 염치를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향에 매우 강하고 태국은 절약이나 끈기 등에 관심이 적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하게 됐고, 관용은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제어하는 정도인데 태국의 점수는 45점, 우리나라는 29로서 태국의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억제를 하는 사회로서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는 사회이고 태국은 중간 정도 점수로서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는 점에서 단호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파악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태국 독특한 문화인데요. 첫 번째 풍습은 이제 뭐 부엉, 납, 이게 뭐 발음이 잘 안 되고 번역하다 보니까 부엇 낙의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서양의 성년식처럼 하는 거고 태국에서 뭐 부엇 낙 또는 뭐 음파 쏨꽃 의식이라고 근데 불교 의식에 기초한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관락 의식을 해서 부엇낙 의식은 이제 두 단계로 행하는데 첫 단계는 집에서 하고 두 번째는 사원에서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파 쑥봇 의식이라는데 집에서는 이제 탐관락 의식하고 잔치를 모두 끝낸 후에 다음날 이제 사원에서 하는 행사가 이제 음파 쑥봇 의식입니다. 명절은 태국인들은 뭐 재미있게 노는 것을 즐기고 감성이 풍부하여 잘 웃고 또 슬플 때는 눈물 보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명절은 이제 뭐 완막하 부찰에서 만불절이라고요. 보름날에 행하는 특별 봉헌 날이고 마카 부처는 옛날에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1250명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완송그랏 축제라고 이거는 태국 고유 설날인데요. 가장 무더운 달인 4월 13일이 이제 송그랏 축제 날인데 이는 태국인들은 새나 물고기를 방생하기도 하고 어른께 세배도 드리는데 서로 간에 향수를 뿌려주며 축사하는 풍습입니다. 그리고 물도 이때 물도 지나가는 데 물도 뿌리고 그런 행사가 같고요. 응한로이 끄라퉁을 해서 태국인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명절로서 태국역 12월 보름에 행해지는 축제. 구글 트렌드 떠오르는 검색어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아까 태국의 구경 소개해서 PTT고, 두 번째는 무슨 어떤
장군이고 세 번째가 그 미스 타일랜드 2016 그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보니까 뭐 태국어로 다 나와갖고,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정확히 다 뭐 번역한 건 아니고, 이게 이 미스 타일랜드 2016이 그 경연대회가 저희 그 오나라 5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태국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이 됐고요. 뭐 이브닝 드레스가 아름답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꽤 인기도 있었고, 이제 뭐 공주파 방송 했는데 요새는 사실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직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나온 걸 봐서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태국 아까 호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국은 이제 우리나라 관광의 나라고 세계 뭐또 그 요리 전시장이고 연평균 그 기온은 섭씨 29도로 매우 이제 무더운 나라여서 전기가 이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비즈니스 저희가 회사 하는 비즈니스 얘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정했는데 태국은 뭐 친근하고 친숙한 나라 같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번 자료 작성에서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국가 식민지를 갖춘 유일한 입헌 군주제로서 국왕은 정치를 하지 않고 총리와 의회가 국정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왕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나 상승은 대단한 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국가 경쟁가 32조 생활활동으로 순위가 높은 것에 좀 놀랐고요. 태국은 종교가 생활 그 자체인 사회로 전국내 국사부가 상자부 비교를 신봉하고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태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국의 문화, 정치, 사회 구조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연구해서 해외 사업 개척에 큰 바탕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시간 조절도 잘 안 되고 막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막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정신없이 했는데 그 이번에 조사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15분 이렇게 잡았는데 내리 모자랄 것 같아요. 네. 저는 태국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걸 듣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여행 주의 국가 이렇게 되잖아요. 새로운 여행이 많이. 네. 근데 아직도 내일에서 많이 기업 활동 이렇게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어떤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한성될 때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방 그렇죠. 네. 기업이 있어서 생각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입헌 군중이고 또 이게 네. 그 군부 그러니까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거의 뭐 이 저 정치를 하고 좌우하기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거. 근데 그렇게 불안한 데도 많이 아 근데 뭐 사실 그런 얘기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원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거기 뭐 이렇게 해도 사실 가보면 뭐 그렇게 뭐 이제 뭐 쿠데타 이런 게 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그 외국 관광으로 먹고 또 관광 수입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한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관광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갔을 때 지금 그 이번에 태국의 그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이번 총리를.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다 얘기를 하고 태국은 뭐 독립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옆에 또 마카오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에서 그 마카오는 저기 도박 그 저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그 마카오 GDP 50%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엄청나고 여기 태국도 아마 관광에 그렇게 하면 관광 수입이 아마 엄청나게 줄어서 뭐 그런 거는 그 사람도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 시간 괜찮은가요? 네, 20분까지
UPS라는 걸 하시는데 네. 저는 태국이 뭐 좋은 나라고 해서 이제 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네. 근데 저는 네. 좀 약간 뭐랄까 걱정되는 게 네. UPS라는 게 뭐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뭐랄까 차별화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네. 우리나라 뭐이 전산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네. 장치가 알고 있는데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닙니까 UPS라는 그 옵션.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UPS가 이제 글로벌 기술이 많이 하는 업종이거든요. 뭐 예. G라든가, 예. 뭐 G라든가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슈나이더, 뭐 이런 에머슨 이런 외국 품질하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표준품이에요. 예. 저희는 이제 니치마켓이라서 첨단 시장, 표준품.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왜냐면 뭐 사실 저희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 사장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고요. 이제 뭐 동남아시 이런 데 사실 전기 사정은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UPS라는 게 뭐 ESS도 저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기가 이제 피크시가 올라갈 때 그 요금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피크치를 잘라서 이게 평균적으로 해서 그런 PCS라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사실은 저희가 과제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내년에는 상품화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오래됐지만 네.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에 네. 그렇게 이제 네. 뭐 에어컨도 많고 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심할 텐데 네. 좀 굉장히 심한 경쟁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태국을 겨냥하셨다는 게 저는 이제 아까 표전에 네. 생각했고 네. 그래서 여쭤본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리치마켓을 간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의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발표 하나만 근데 발표 좀 기다렸다가 받아지면은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5분 뒤에 시작할게요. 엄청 느리다더니 진짜 엄청. 좀 느린 게 아니고 너무 좀 네. 학교가 지금 비가 와서 그렇죠. 네트워크가 지금 그 유선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인터넷은. 아닌 것 같아요. 선이 없는 걸로 봐서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면 제 거를 붙으면 되겠네. 네. 제 거를 켜서 아예 안 되면 휴식 잠깐 다녀. 여기 출석도 끄시면
쉬고 있고요. 쪽인 거 같아요. 예, 뒤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잡는지요? 이거 어떻게 잡죠? 제 이거를 AP로 해서 네. 액세스 포인트에서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지는데요? 알아야 되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이게 앞에 가면 왜 안 잡히지? 제 것도 그러니까 나와있지 정상인데 안 결혼을 나와요. 했는데 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까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 이게 더 좋아. 강도가 이래가지고는 아니면 여기 뭐 조교실이나 이런 게 없나요? 일반 데스크탑이 연결되어 있나? 거기서 아예 USB 좀 빌려주시면 가서 다운받아보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아, 여기 걸렸네. 여기 있네. 예, 거기 있네. 네, 됐습니다.
예. 뭘 까먹었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지. 잠깐만요. 진짜 정말 하늘하게 계속 보시고 이 말을 하려고 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올해가 이제 마지막 5학기 차입니다.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이제 뭐 원우님들께서 이제 논문을 쓰셔가지고 4학기 정도 하시고 5학기 때 이제 대부분 논문 쓰시고 아닌 분들은 또 이제 4학기 만에 또 졸업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저는 일단은 평상시 하는 업무 자체가 이제 좀 앉아서 이 소설 쓰는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게 너무 좀 실증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서 또 논문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느니 그래서 이제 이쪽을 그냥 논문 없이 주로 시험 보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4학기 만에 졸업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는데 또 4학기 만에 졸업을 하나 5학기 동안 졸업을 하나 내는 등록금은 똑같길래 그냥 5학기 그냥 다니기로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네, 우선 제가 글로벌 리더십 연구 요 목차 부분하고 전체적인 포맷은 저번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안재선 학부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또 이걸 또 포맷을 또 고민하고 하자니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도 좀 없었고 또 원체 또 모범적인 그런 양식 패턴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참고를 해서 내용만 일단 제가 좀 바꾸는 걸로 해서 일단 작업을 좀 했습니다. 우선 제가 선택한 나라는 일단 스웨덴입니다.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여기 전반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저겁니다. 코트라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경제 부분입니다. 경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언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는 94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농신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신그룹에서 그러니까 농심에서 라면을 만들면 농신가라는 회사 지금 이제 할인점인데 그 당시에는 농신가라는 상호가 있었고 이런 슈퍼마켓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마켓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업체가 이제 95년에 이제 부산에 저희가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저희가 부산 최초로 부산 동네에다가 지금 이제 동네 쪽 바로 옆에 있죠. 거기에 이제 메가마트 동네점을 이제 부산 최초로 오픈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할인점 영업을 좀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면 다 잘 아시는데 메가마트는 잘 모르셔요. 항상 한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입사를 해서 일단 벌써 제가 22년 이 정도 됐네요. 처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입사를 하면 무조건 현장부터 내보냅니다. 현장에 이제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버티는 직원들만 본사나 아니면 바이어 이런 쪽 업무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여기 SM 슈퍼마켓 양재점이었었는데 여기 가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하루에 한 5박스씩 닭모가지 쳤습니다. 막말하게서 축산 쪽에서 이제 전공 회계를 했는데 학부 때 이제 회계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입사를 하면서 이제 축산 업무부터 좀 배웠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도 좀 있었고 임점, 빵, 델리. 최근에는 이제 이거 모든 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영 진단도 하고, 그러니까 업무 진단도 하면서 부정부패 이런 비리, 그다음에 공정거래 업무 이런 거를 이제 전 계열사에 걸쳐가지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안감사 윤리팀에서 현재 그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뜬금없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20년 이상을 이제 한 농민만 계속 파고 있다 보니까 나름
주로 이제 그 유통업이라는 걸 계속 그 접해 왔었고, 그리고 제가 2007년 가을에 이제 중국 상해로 이제 해외 연수를 갔다가, 그때 그 당시에 이끼아라는 업체를 처음 거기서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끼아라는 업체를 처음 보고서, 야, 세상에 이런 한 가지 그 가구만 가지고 이렇게 또 대단한 그런 업체가 또 있구나. 굉장히 감명 깊게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처음에 이끼아라가 저는 일본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발음 자체가 또 꼭 일본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웨덴 거더라고요. 조금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 그 설정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거 가지고 바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제가 그런 많이 접했던 부분을 하는 게 평소 관심도 있었고, 이끼아를 이끼아 시작이 돼서 나라가 스웨덴까지 간 거지, 뭐 다른 거에서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 출발은 이끼아에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제 관심사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상 뭐 출처 같은 경우는 그 안대선 하고가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스웨덴에 대한 부분은 뭐 지리라든지 기후, 정치 이런 거 뭐 그냥 뭐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그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저거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웨덴은 이제 복지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 근데 복지가 좀 발달된 나라면서도 좀 재밌는 거가 뭐 이런 청어로 만든 그 뭐 갑자기 기억이 또 안 나네요. 통조림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멸치 통조림하고 뭐 청어로 만든 그게 있다는데, 아무튼 먹어보진 제가 아직 못했는데 궁금은 합니다. 맛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뭐 보면 그 밑에 뭐 그레이비라든지 뭐 미트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음식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스웨덴 이런 특색 있는 음식을 현재 아시다시피 이케아가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명에 가시면은 이제 세계 최대 매장으로 이제 이케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레스토랑에 가면 이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방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스웨덴 요리를 그 이케아 광명점에서는 거기에 뭐 스웨덴 전통의 그런 샌드위치와 뭐 미트볼 같은 거 이런 음식들을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맛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저는 요 조사하면서 이거 뭐 교육이 좀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스웨덴하고 우리나라가 교육이 좀 많을 것이다라고 좀 했는데, 의외로 뭐 교역량이 좀 의외로 좀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좀 특이한 점이었었습니다. 그 전에야 뭐 그냥 막연하게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웬만한 선진국이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저거 하겠거나 했는데, 이게 또 무역은 또 다른 얘기더라는 얘기죠. 막상 이 내용을 딱 보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할 게 아니고 서로 이게 이해타산이 맞고 서로 필요한 물건이 주로 이제 해서 그 수출과 수입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선진국이니까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의외로 좀 적었다는 거, 수출 그런 교육 규모 자체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조금 넘어가시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한 수입 규제 동향을 보면은 뭐 201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품목이 네 가지 품목이, 그러니까 철강 쪽 3개, 화학 쪽 1개가 해가지고 규제를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사항이 좀 있었고요. 뭐 스웨덴은 뭐 유럽연합 그 회원국으로서 이제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적용 경우는 그 반덤핑 규제에 의해는 뭐 절대 보험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 연구소에 그러지만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스웨덴 기술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기술을 지금 연구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업체들이 좀 기술 장벽을 많이 좀 느끼고 있다는 그런 좀 특이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그 글로벌 경쟁력 지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2015-16년 그 글로벌 경쟁력 지수 그 최신 자료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9위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우수한 점하고 강점과 약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 외에 뭐죠? 니콜라스 애들러 교수라는 이 교수가 별도로 이렇게 좀 저기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료를 좀 제가 좀 별도로 그 경쟁력 지수 그 지표 말고 그걸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국가다 보니까, 복지가 굉장히 발전한 국가다 보니까 아까 그 태국처럼 뭐 노동부담 직원 해고가 쉽지 않고 또 해고 시에는 마지막에 입사한 직원부터 먼저 해고했는 이거 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직원 해고할 때는 마지막에 입사하는 사람부터 잘라버린다는 거. 대부분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요게 좀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쟁력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물론 기술적으로 오래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장인 기업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요, 젊은 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이제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경쟁력 보고서하고, 요게 일간 경제지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요 기사가 나가지고 이제 자료 출처는 이제 여기서 제가 밝혀드리는데, 어디 건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브스 2000대에 해당 국가의 대표 기업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이케아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2000대 기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스웨덴의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볼보? 이 정도지. 저는 이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이게 또 이케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이케아가 이제 1943년에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이 사람이 창업자 이름입니다. 잉바르 캄프라드 좀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 이거를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잉바르 캄프라드의 I, 그 다음에 K, 제가 여기 표시를 해볼게요. K.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더라? 잠깐만요. 계속 잠깐만요만 얘기하고 있네, 지금. 엘름 타리드라고 합니다, 요게. 요 엘름 타리드. 요거에, 약자 앞에 거. 그 다음에, 요게 아군나리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엘름 타리드는 이 캄프라드가 자란 스웨덴 남부의 숲속 농장 이름이고요. 그리고 자란 도시가 아군나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이름과 도시와 동네와 그다음에 농장 이름의 앞자를 따가지고 IKEA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이제 탄생이 된 겁니다. 이 약자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재밌었던 게, 자기 태어난 동네라든지 이거를 넣고 상호를 짓는다는 걸 조금 의아해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음이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어인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했었는데, 이런 재밌는 좀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 정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케아라는 나라는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이분이 현재도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가구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한마디로 그냥 가구 공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의 고속철도 옆에 가면은 이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매장이고, 그리고 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구경하는 모델하우스처럼, 한 층이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집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다 꾸며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흘러가는 동네로 가면서
어떤 제품, 뭐 어떤 가구, 어떤 소파, 본인이 이렇게 앉아보기도 하고 꾸며놓은 것도 보면서 이 제품 괜찮다. 별도 이제 메모만 하는 거죠. 그 쇼윈도가, 쇼룸 같은 데서.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구경하고서 바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거기는 그 밑에 층은 뭐냐면 그 물류창고에 그런 렉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모해놨던 거를 가지고 거기 가서 물류창고에 그 렉에 있는 것처럼 렉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그 장바구니에 실어가지고 가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그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게 그 DIY라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조립을 해야 됩니다. 조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제품이 조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제품이 또 이 포장 자체가 그냥 이 평 이렇게 노트북처럼 되어 있습니다. 포장 자체가 평만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사이다 실기 편하게 이게 뭐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도 없고 딱 규격 표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네모난 널판지 하나 딱 들고 가면 그거를 해치면 입체형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뭐 가구도 되고 뭐 의자도 되고 다 그런 방식으로 그 포장 자체가 이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 또 납품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네, 그 다음에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사람의 이 창업자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좀 적어놓은 건데 이 사람이 좀 굉장히 그 구두쇠라고 좀 유명하게 소문이 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사례가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신문에서 이제 뭘 오려가지고 이렇게 줬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뭐 요긴하게 쓰릴 걸세라고 줬답니다. 일화인데 결국에 쿠폰이 없습니다. 할인 쿠폰. 그리고 신문에서 그것도 오려가지고 대단한 갑부인데 세계적인 부자이기도 여기 있죠. 세계적인 부자이기도 하면서 지독한 구두쇠로 일단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보시면 낡은 볼보 자동차도 뭐 선수 운전하고 뭐 구두쇠 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탈세를 좀 하셔가지고 최근에 좀 아주 이미지도 뭐 많이 안 좋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완벽하지 않다 그럴까요? 아무리 뭐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검소한 그런 면모가 있는 반면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탈세 유혹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럼 나라 돈으로 다 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유혹을 받지 않았나. 최근 이슈된 게 그거더라고요, 이 무대. 그리고 6차 문화 모형 비교 모형 이제 변수 비교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스웨덴이 이제 개인주의점 71점, 대한민국이 이제 18점.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주의 사회로 보여지고 스웨덴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나라로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뒤에 가시면 제가 또 이 사례가 좀 연관된 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국민성하고 연관된 건지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문화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변하게 한 건지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아직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세금도 나라에 막 세금도 잘 내고 있는데 왜 반면에 이렇게 개인주의가 저는 좀 생각이 조금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이야 뭐 크게 뭐 특이한 같은 건 없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이제 독특한 문화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웨덴이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중화장실에 가면 이게 물컵이랍니다, 이게 다 있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또 1인용으로 되어 있고, 세면대에는 또 항상 컵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그런 개인주의 성향과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스웨덴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생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나라로 보여집니다. 수돗물을 굉장히 맹신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있는 물론 뭐 저거 상수도 연관한 거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아무리 솔직히 뭐 수돗물을 잘 안 먹기도 하지만 어떻게 화장실에 있는 물을 그대로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음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일인데 스웨덴은 그렇게 한답니다. 또 그만큼 수돗물에 자신감을 또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국민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커피 문화가 좀 독특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일명 피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점심시간 마치고 나면 무조건 피카를 가진다. 이게 뭐 열심히 일할 땐 일하고 또 이렇게 좀 중간중간 쉴 때는 또 이렇게 좀 커피하고 뭐 다가를 지키는 간식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독특한 문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쁜 생활에서도 피카를 빼놓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문화. 그래서 커피를 뒤집어서 이제 말하는 훼손돼서 탄생한 언어라고 합니다. 이게 스웨덴어로 커피가 뭐 KAFF인데 이거를 뭐 거꾸로 해가지고 뭐 발음을 하다 보니까 피카가 됐다. 뭐 밥은 안 먹어도 뭐 이 피카는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아무튼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소통도 하고 뭐 동료들하고의 소통도 좀 잘 이루어지고 그런 그 독특한 문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좀 특이했던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구글 트렌드에서 떠오르는 검색어인데 이거를 제가 자료조사를 할 때 4월인가 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날짜를 못 적었습니다. 그때 뭐 이건 뭐 몰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이 과제를 좀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중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스웨드뱅크라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드뱅크를 쳐보니까 이게 그 은행이더라고요. 스웨덴의 은행인데 이 스웨덴의 은행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은행에 대한 소개보다는 저는 좀 뭐랄까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스웨드뱅크라는 뭐 은행이 어떤 은행이다 이렇게 하면 또 골치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걸 좀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본사에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좀 독특하게 좀 그런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본사 건물을 잘 지었다라는 좀 그런 건축학적인 얘기가 좀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뭐 일단 첨부를 했습니다. 식상하게 뭐 스웨드 뱅크라는 기업이 어떻고 이런 내용보다는 이게 그 은행 건물을 지으면서도 조금 이런 건축학지에 나올 정도로 아주 좀 차별화된 그런 걸 좀 하는 기업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요거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요 기사를 제가 좀 발췌를 좀 해가지고 자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재밌으셨? 예? 그 사진이요? 네. 왜냐면 교수님께서 네. 넘기지 말아가지고 괜히 칸 채운답시고 넘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네. 제가 안 넣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우선. 결론을 예. 말씀해 주시면 예?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면 결론이요? 하시는 거랑 연관 일단은 그 결론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할인점 말 그대로 이제 뭐 옷부터 시작해서 뭐 다 이거를 다 취급하는 할인점이지만 반면에 이제 이케아라는 데는 딱 오로지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그런 공룡 기업이 된 케이스거든요.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회사는 할인점이라는 이 업태 자체가 경쟁 구도가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업태인 반면에 이케아는 경쟁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경쟁할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하고 비슷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구글이 경쟁 상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뭐 항공업계라든지 할인점처럼 뭐 할인점 업계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경쟁 상대가 많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항공산업이나 이런 할인점 같은 경우는 물건 하나를 그냥 1,000원에 팔고 서로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는 1,000원에 팔고 100원 남기고 있는 판에 구글이나 이케아 같은 경우들은 독점 아닌 독점 업체가 되다 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경쟁력과 차별화된 거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가격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마진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항공이나 할인점 같은 경우는 1,000원에 팔아서 100원 남기고 있는 판에 구글이나 이케아 같은 경우는 1,000원에 팔아가지고 500원을 남길 수 있는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또 그 업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 자체가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나중에 이제 남의 향후에 뭐 어떤 거를 뭐 자료조사 같은 거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를 조사한다든지 할 때 요번 강의에서 이렇게 뭐 솔직히 서칭하는 방법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어디 가서 뭘 봐야 될지 몰랐는데, 요번 기회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제가 또 뭐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그 과제가 아니었나 라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없으시죠? 신문이요? 신문은 딱 다른 5분밖에 안 나와요. 네. 50분 정도? 50분까지도. 네, 네. 지금 하시는 게 좀 회계감사하고 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예. 재밌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이제 솔직히 처음에는 과연 막말려서 온갖 잡것들을 막 다 뒤져봐야 되니까 좀 그게 조금 불만이었었어요. 그 잡것들이라는 게 이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은행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은행 업무라든지 그런 격리과 업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중, 뭐, 반기중, 뭐, 세금, 뭐 법인세는 언제 내고 이렇게 정해진 일들이 딱 있다 보니까 그 틀에 박힌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때 되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크게 뭐 스트레스 받을 건데, 저희 같은 일은 뭐냐면 뜬금없이 뭐 요번에는 물론 계획에 맞춰서 가지만 저희 그런 틀에 박힌 일 자체가 아닌, 예를 들어 뭐 호텔 농심 가서 영업 업무 진단하고 회계 감사해라, 아니면 뭐 농심 미분 가서 해라,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계열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업무를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 생소한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소화하려면, 물론 그거를 소화하는 그 순간에는 제가 득이 되는 것도 많고 재미도 있는데,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만큼 머리에 그 인풋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만 없다면 재미는 있습니다. 예. 계열사들은 다 하신다고 하니까. 예, 예. 뭐 계열사라는 게 사실은 업체가 여러 가지는. 예, 예, 예. 건물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셨다고 현장에서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은 예, 되죠. 도움은 되는데. 근데 은행도 예. 괜찮아요. 그러시겠죠. 예.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도 은행은 이제 검사제라고 하는데, 이제 은행은 상품이 보이잖아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금전 사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은행에 뭐 3시 반이고 4시 반이고 탁 찼다 내리고 뒤에서 밤새도록 어떨 때는 돈 맞을 때까지 그런 게 예, 그런 거잖아요. 밖에서 보면 뭐 예, 맞습니다. 4시 눈 내리면 집에 가면 편하다는데 예,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죠. 최초에 한빛은행 다니셨어요. 한일은행. 네, 한일은행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거래는 아직도 계속 그때부터.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수업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거의 없네요. 프로젝트 뭐 하실 거예요? 기말 프로젝트? 기말 프로젝트 지금 들으셨잖아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나라 하나 더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리포터를 리포트를 내셔야 되거든요. 나라 하나 더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게시판에 과제단을 보면은 어떤 것들을 조사해서 소장하고 PPT를 만들어야 되죠. 그게 힘들어가지고 아니 저는 지금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강의를 안 듣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그리고 여기가 조금 그 성적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일반이랑 그 중간도 이렇게 다 포션을 나눠서 100으로 맞추고 기말도 100으로 맞추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그것만 이제 신경을 썼지 이게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해서 점수가 얼마 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안 들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메가트렌드 수업하다 메가트렌드라는 챕터가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그때 실시간 세미나 시간에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다 못하긴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 게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보사회 그리고 이제 변화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래 갈 것 같은 어떤 큰 변화를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정보사회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혁명에 의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나는 게 지금의 메가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 메가 트렌드 그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있을 텐데요. 제가 제일 관심 있고 사회를 가장 많이 변화시킬 것 같은 거로 이제 꼽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비정형화돼 있으면서 그래서 기존의 툴로는 분석이 안 되고 비정형화돼 있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분석하려면 그걸로부터 가치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그냥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데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일련의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군데서 센서 기술도 발달하고 모바일 인터넷 이런 기술들 네트워크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모든 기기들 사람들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됐고 그 빅데이터가 되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공지능을 발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교육과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사람들도 이제 어떤 업무를 할 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계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옛날부터 공상영화 계속 공상과학 영화 보다 보면 기계한테 터미네이터 이런 거 막 계속 생각하잖아요. 사실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요.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금 심각하긴 한데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고급 인력은 좀 부족해지고 또 그리고 후진국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력은 좀 넘쳐나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일들을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제 또는 사람들 관리하는데 피로도를 느낀 기업들이 기계한테 시키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데이터가 받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과거 경험으로부터 지능을 쌓아나가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안에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걸로부터 인공지능을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 시장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고하고 어떤 추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거로부터
뭐 패턴들을 찾아내면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맞는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스스로 합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려면 학습이라는 걸 해요. 데이터로부터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면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그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딥러닝이라는 거는 빅데이터에 특화된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사례니까 읽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뇌세포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인간의 뇌세포는 뇌세포 안에 뇌세포 되게 많은데요. 그게 한 번에 다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활성화가 되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만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근데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뉴런과 뉴런이, 우리가 센서에서 얘도 보면은 이런 구조예요. 데이터가 우선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 하려면. 알파고도 프로 바둑 기사들이 두는 패턴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인풋이 있어야지만 기계는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물이랑 놔두면 인풋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눈, 코, 입 이런 센서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위에 뉴런이 그것들을 정보를 조합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인풋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받아요. 센서로부터 이렇게 센서든 뭐 보든 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연결해 나가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딥러닝은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요. 딥하니까 학습을 아주 충분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던 거는 80년대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딥러닝이라는 거 좀 새로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인풋을 사람들이 보고 요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요것들은 중요한 애들끼리만 추려가지고 여기다 인풋을 이렇게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딥러닝 개념은 좀 틀려요. 그냥 데이터가 워낙 많고 변수도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어떤 게 중요한지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넣는 대신에 이 구조를 복잡하게, 이걸 이제 한 층이라고 하는데요. 뉴런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층을 막 여기서는 지금 3층만 했는데 중간에 층을 여러 개를 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인풋을 정지해서 넣지 않아도 자기가 기계 스스로 인간이 알려주지 않은 어떤 데이터의 특징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이거를 13단을 올렸어요. 여기 빼고 여기는 안에는 11단으로 올리고, 여기 변수수는 기억이 되게 여기 변수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인공신경망인데, 딥러닝을 이제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렇게 층을 높여서 하면은 이상적인 경우에는 학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모델이 복잡해져요. 여기서 보시면은 인풋과 여기 각각의 노드들 사이를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하드웨어가 지금 발달해서 컴퓨팅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처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수를 내냐면, 우리가 뉴런이 뇌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한 번에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이것들을 구조 자체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대신에 이런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애들만 모아서 다시 연결을 시켜요. 지금 4개, 3개 있으면 전체로 연결하면 12개의 이 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12개보다 작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요, 연결을.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요거 이제 변수를 추상화한다라고 하는데요. 변수들을 묶어서 상위 층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 때 비슷한 애들끼리는 뭉칩니다. 그리고 뭉치고 그 위에 다시 한 칸을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제일 큰 값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뇌세포가 이만큼 있다라고 복잡하게 모델을 만들더라도 걔네가 한꺼번에 다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활성화되면서 빅데이터에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은 뭐 되게 많아요. 바탕으로 지금 딥러닝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BI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총을 쏠 건지, 마약 밀거래를 하고 있는지, 뭐 악수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분류한 거를 인풋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계가 그걸 가지고 학습해서, 다음번에는 사람이 직접 분류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이제 아웃풋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중국의 바이두라는 포털 업체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기 어렵잖아요. 픽셀 단위로 다 분석을 해서 이미지 사이 유사도를 다 구하고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툴들이 있어요. IT 업체들이 이런 딥러닝 툴을 자기네가 쓰려고 만들었다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스팸 메일 분석하는데 인공지능 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쓰는 메일량도 엄청나잖아요. 그 텍스트를 다 분석해서 스팸 메일을 자동 분석하는데 정확도가 99.9% 정도로 나오게 그런 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 쪽에도 하고 있고요. 투자 상품을 만드는데 인공지능만으로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그 강의 듣다 보면은 LA에서 2004년도에 LA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기사를 처음 쓴 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거 예제 보셨죠? 들으셨어요? 켜놓고 딴짓하신 거죠.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기사를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설도 썼다고. 소설도, 네. 그리고요, TV 시리즈, 드라마의 구성을 만드는데도 인공지능이 사용이 돼요. 사람이 생각해서 배우들, 감독이 생각해가지고 스토리 만들고 배우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리뷰했던 것들을 다 종합을 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이런 장면을 연출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 사람들이 정지해놓고 막 보거나 되돌려봤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씬들을 넣을지를 다 정하고요. 어떤 배우를 가져다가 누구 감독 하에 누구 배우들 조합으로 했을 때 시청률이 되게 높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하우스 오브 트레이드인가? 아무튼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투자에도 사용되고요. 뭐 개인 신용평가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 하면은 앞에 화면을 스캔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서 위험들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멈춰야 될지 갈지 가속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게 이미지 스캐닝, 그리고 상황 판단하는 거, 그리고 위험 상황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서는 가장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도 하고 의료 부분, 지금 제일 1단계로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그 차트 검사한 결과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는데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오줌률이 작대요. 그리고 의약 독금 안 좋은 약들이나 중복 그런 처방하는 거 그런 비율이 확 줄어든다고, 많이 줄어든대요. 30%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스마트 센서와 건강보험회사에서 스마트 센서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생체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건강할 것 같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들 찾아내는데 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그래서 그 머신투머신 형태의 그 차에다가 어떤 센서를 박아가지고 그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회사 쪽으로 넘기면 그걸 분석해서
이 사람이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프라이버시 이슈랑 좀 연결이 돼 있어서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보다는 자본이에요. 거기는 유럽은 프라이버시 인간을 더 먼저 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쪽을 조금 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이런 보험회사에서 우리도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80% 정도가 의사로 대체될 거라고 하고요. 지금도 지금 도입이 돼 있어요. IBM의 왓슨이라는 게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 격인데요. 되게 오래되고 성능이 좋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진단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대학병원에서 그런 것들 관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 쪽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삶의 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빅데이터 포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정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공개를 순차적으로 하고, 근데 이게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기관이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데이터만 이제 공개를 해놔가지고 지금 좀 약간 쓰기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데이터들을 합쳐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용 사례들, 거기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아이폰은 안 되고 삼성 것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톤이라는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 유엔이 관심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아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전체적인 흐름, 메가트렌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강의 보시고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 강의를 찍은 것도 아니고 사실 운영도 처음이어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 이쪽으로 밀리면서 지난번에 실시간 세미나도 같이 옮긴다고 생각하고 막 8시에 전화 받았는데 저 밖에 있는데요. 네. 너무 죄송해요. 정신도 없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지 같은 것도 조금 늦게 드리고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강의를 했으면 그 시간에 이제 공지를 하고 말 텐데 이걸 미리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두 분은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네. 공공데이터. 네. 결국에 개인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네. 거. 네. 그럼 그게 혹시라도 네. 그냥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지금 뭐 한참 뭐 정부 3.0 네. 그거에 일하는 네. 그게 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공동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요. 그리고 정부들 사이에 데이터를 표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포맷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또 표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의사결정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정부 4.0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보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은 거기서 데이터들을 또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예전에는 찾지 못했던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 분야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좀 초기 단계로 하고 있는 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 쪽, 의료 보험 쪽이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장 듣기로는 네. 대한민국이 뭐 IT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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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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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당긴가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미국을 가도 신용카드나 네, 우리나라처럼 뭐 택시 네, 웬만한 네. 시골 가도 다 네. 택시를 그냥 네. 팀원이나 이런 걸 다 네, 하잖아요. 네, 반면에 미국만 가더라도 아직 그게 아니라 이 현찰을 더 네, 하다니 네, 그런 거 네, 봐서는 굉장한 그런 수준에 있구나 네. 우리나라 사회가 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더 이런 경제 제국들이 과연 왜 우리나라의 그런 IT 그런 네, 것처럼 강할까라는 그 퀘스천마크도 좀 들기도 해요. 저희는 이제 국민성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한 걸 참지 못하는 네. 국민성 때문에 IT 소비는 세계 최고로 네. 이제 치는데요. 뭐 세계에서 뭐 인터넷도 빠르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미국은 네, 그런 향후에 지금 미래 사회 대한민국의 큰 경쟁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비가 좀 강조되다 보니까 근데 원천 기술들이 아직도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서요. 여기서도 딥러닝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 우리는 지금 소비만 할 뿐. 네, 소비에 좀 중심이 있고요. 그나마 네, 하드웨어가 네, 하드웨어, 네, 네, 네. 삼성전자가 있어서 좀 이제 하드웨어가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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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제 이해는 돼요.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우선은 자본의 저기가 게임이 안 돼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붙어서 진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장기간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랑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안 네. 되면 계속 수급이 안 되면 네, 중국처럼 막 돈을 사가고 네, 하면 네, 되는데 네. 또 돈도, 네.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한 단적인 예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정리해놨는데 그 딥러닝 쪽에 여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되고 있냐면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벤처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벤처를 거대 이제 IT 기업들이 인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중국은 그 바이두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주요 인물들을 영입을 해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부분은 한 건도 없고, 다만 삼성전자가 인수도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그 기업에 투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원천 기술 아직 이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 마치고요. 현악기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